안녕하세요. 동화의 책방입니다. 네, 이번에 읽어드릴 책 수레바퀴 아래에서는 데미안의 저자 헤르만 헤세의 자서전이라고도 불리는 작품입니다. 마치 헤세의 어린 시절을 그려놓은 듯한 주인공 한스는 성적이 뛰어나 모든 기대를 한몸에 받는 수재로 묘사됩니다. 그런 한스는 어른들의 요구를 마땅히 행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놀이를 하나씩 포기하는데 즐거운 날들을 그리워하면서도 어떠한 저항 없이 자신의 욕구를 억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한스가 조용히 갈등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러한 관점으로 한스의 배경과 내적 갈등을 관찰하듯 들어보시면 어떨까요? 자, 이제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제프 기벨라트 씨는 대리업과 중기업을 겸하고 있었다. 그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딱히 뛰어난 점이나 특징이라 할 만한 것이 없다. 보통 사람들처럼 어깨가 딱 벌어진 건장한 체구에 장사 수완도 웬만큼 좋고 성실하며 속물근성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인물이었다. 정원이 딸린 작은 집과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가족 묘도 있었다. 종교관은 조금 개방적인 면을 보였지만 대체로 고루했다. 하느님과 정부에 대해서는 적당히 존경심을 보였고 시민이 지켜야 할 예의에 대해서는 아주 좀스러울 만큼 맹목적으로 불문율을 따랐다. 때로 술을 마시기는 했지만 취한 적은 한 번도 없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을 가난뱅이라고 얕잡아 보았고 부자들을 거만하다고 비난했다. 그의 내면은 속물 그대로였다. 그 남아있던 정서적인 일면은 이미 오래전에 먼지가 되어 있었다. 정서의 테두리에 조금 남은 것이라고는 인습적이고 고집스러운 가족주의, 아들에 대한 자부심, 가끔 생각날 때 못 사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자선, 이런 정도였다. 읽는 것은 신문이 고작이었고 예술에 대한 욕구를 채우는 방편이라고는 매년 시민회에서 공연하는 소인극을 관람하거나 가끔 열리는 서커스를 구경하는 것이 전부였다. 그의 영혼 밑바닥에는 뛰어난 사람들에 대한 끊임없는 불신, 정신적으로 자유롭고 세련된 것에 대한 본능적인 적대감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이 적대감이란 기실못난 질투심이었다. 이런 점도 마을의 다른 가장들과 같았다. 그의 얘기는 이 정도로 충분하다. 아무튼 그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제 그 아들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한스가 재능 있는 아이인 것은 틀림없었다. 그가 얼마나 똑똑하고 특출한지는 다른 아이들 틈에 있는 모습만으로도 금방 알 수 있었다. 슈바르츠발트의 작은 마을에 이런 인물이 배출된 것은 처음이었다. 이 좁은 세상 밖으로 눈을 돌리거나 활동한 사람이 아직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그렇기에 소년의 진지한 눈동자와 총명한 이마, 기품 있는 걸음걸이를 어디서 타고났는지 오직 신만이 알 것이다. 혹시 어머니에게? 그러나 그 어머니는 오래전 세상을 떠났다. 살아있을 때도 특별한 점은 보이지 않았다. 늘 병들어 신음하는 모습뿐이었다. 아버지는 말할 것도 없었다. 지난 8, 9세기 동안 성실한 시민이 그토록 많았는데도 천재라던가 귀재라고 할 만한 인물이 한 번도 나오지 않은 것을 보면 이 오래되고 작은 마을에
하늘에서 신비한 불꽃이 떨어진 셈이다. 현대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병약한 어머니와 오래된 가문이라는 점을 떠올리며 지능이 남달리 뛰어난 아이가 태어난 것은 곧 몰락할 징조라고 판단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다행히 이 마을에는 그런 날카로운 관찰력을 가진 사람이 없었다. 젊고 눈치 빠른 관리나 선생들만 신문을 통해서 그런 현대적인 인간이 있다는 것을 막연히 알고 있을 뿐이었다. 자라투스트라의 설교를 몰라도 교양인 행세를 할 수 있는 곳이었으니까. 그들은 착실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누리긴 했지만 고루한 관습은 절대 바뀌지 않았다. 넉넉하게 사는 이들 중에는 지난 20년 동안 직공에서 공장주가 된 사람도 있다. 이들은 관리 앞에서는 모자를 벗어 예를 갖추고 친하게 지내려고 하면서도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좀생이니 석인 아부랭이니 하면서 비웃었다. 그러면서도 그들의 가장 큰 꿈은 자기 자식이 대학을 졸업해서 관리가 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한낱 아름다운 꿈에 지나지 않았다. 그들의 아들들은 라틴어 학교조차 몇 번이나 낙제를 해가면서 겨우 마치는 판국이었던 것이다. 한스의 재능은 의심할 여지 없었다. 교사와 교장, 이웃 사람들과 목사, 모두 소년이 아주 영리하고 특출하다는 것을 인정했다. 따라서 그의 장래는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슈버벤 지역에서는 재능이 있다 해도 부모가 부유하지 않으면 오직 한 가지 길밖에 없었다. 주시험을 거쳐 신학교에 입학한 다음 튜빙겐 대학에서 공부를 마치고 목사가 되어 설교단에 오르거나 아니면 대학 강단에 서는 것이었다. 매년 이 지역 소년 40~50명이 평탄하고 안전한 이 길로 들어선다. 견진성사를 받은 학생들이 국가의 보조금으로 공부하는데 그들은 공부에 지쳐 야윈 모습으로 여러 인문 지식을 섭렵한다. 그리고 8~9년이 지나면 제2의 삶에 들어서는데 이때는 그 전의 삶보다 훨씬 긴 세월 동안 국가의 은혜를 갚아야 한다. 몇 주일 뒤면 어김없이 주시험이 있을 예정이다. 매년 국가가 시험을 통해 지역의 수재들을 선발한다. 이 기간 동안 소도시나 마을에서는 수많은 가족들이 시험이 치러지는 수도를 향해 한숨과 탄원과 기도를 보낸다. 한스는 이 작은 마을에서 그 힘겨운 경쟁에 참여하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굉장히 영예로운 일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거저 얻어진 게 아니었다. 매일 4시까지 수업을 받고 그 다음에는 교장이 따로 그리스어를 가르쳤다. 6시에는 목사가 친절하게도 라틴어와 종교 과목 복습을 도와주었다. 그리고 일주일에 2번은 저녁을 먹고 나서 1시간 동안 수학 선생의 수업을 받았다. 그리스어 수업은 불규칙 동사 다음에 불변화사로 표현될 수 있는 다양한 문장의 결합에 중점을 두었고 라틴어는 간결한 문체와 섬세한 운율을 주로 학습했으며 수학은 복잡한 비례식에 집중했다. 비례식이 앞으로 하게 될 연구나 생활에 전혀 필요 없는 듯 했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선생은 매번 강조했다. 다른 과목보다 더 중요할지도 모른다. 논리력과 추리력을 기르고 명쾌하고 객관적이며 효율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바탕이 되기 때문이다. 지나치게 뇌에 무리를 주면서
지식을 연마하다 보면 정서적인 면을 소홀히 해서 감정이 메마를 수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한스는 매일 아침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견진성사 준비 수업을 1시간 동안 참관했다. 브렌치의 교리문답을 배웠는데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을 암기하거나 낭송함으로써 젊은이의 마음에 종교적인 삶을 불어넣는 것이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한스는 삶의 생기를 얻을 수 있는 그 시간들을 아껴서 축복의 기회를 스스로 저버렸다. 그는 그리스어와 라틴어 단어와 연습 문제를 적은 종이 쪽지를 문답서 속에 끼워두고 1시간 내내 세속적인 학문에 몰두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러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불안감과 초조함에 시달리는 것을 보면 그의 양심이 그렇게 무딘 것은 아니었다. 수업 담당 목사가 가까이 다가오거나 그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흠칫 놀라 몸을 움츠렸고, 질문에 대답하면서도 이마에 땀이 맺히고 가슴이 콩닥거렸다. 하지만 발음만큼은 하나도 틀리지 않고 정확해서 목사는 그의 재능에 담복했다. 한스는 집에 돌아와 밤늦도록 희미한 등잔불 밑에서 숙제를 했다. 쓰고 암기하고 예습과 복습을 하는 것이었다.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조용히 공부하면 훨씬 더 집중할 수 있고 능률적이라고 선생이 말했다. 그래서 매주 화요일과 토요일에는 보통 10시까지, 다른 날은 11시, 12시, 때로는 더 늦게까지 공부할 때도 있었다. 아버지는 기름을 많이 쓴다고 툴툴거리면서도 아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대견스럽고 자랑스럽게 쳐다보았다. 잠깐 시간이 날 때나 우리 생활의 7분의 1을 차지하는 일요일에 한스는 학교에서 미처 읽지 못한 책을 읽거나 문법을 복습하며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갔다. 물론 무리하면 안 돼. 적당히 하는 게 좋아. 일주일에 한두 번은 산책을 하렴. 산책은 꼭 필요한 데다 공부에도 아주 효과적이거든. 날씨가 좋으면 책을 들고 밖에 나가도 좋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 머릿속에 훨씬 더 잘 들어오고 기분도 좋지. 어쨌든 고개를 한껏 치켜들고, 알았지? 그래서 한스는 가능한 고개를 높이 치켜들고 다니면서 산책할 때도 공부를 쉬지 않았다. 그리고 수면 부족에 시달리는 얼굴과 푸르스름한 눈을 하며 말없이 돌아다녔다. 일주일 사이 한스의 지식은 더 충만했다. 나긋나긋하고 고운 얼굴에 움푹 들어간 눈이 우울한 열정으로 불안하게 빛났고, 아름다운 이마에는 지식의 발현과 똑같은 가느다란 주름살이 움직거렸다. 수험일이 다가왔다. 다음날 아침 한스는 아버지와 함께 슈투트가르트로 가야 했다. 거기서 신학교의 좁은 문으로 들어갈 자격을 판가름할 시험을 치는 것이었다. 조금 전 한스는 교장에게 인사를 하고 왔다. 평소 두려운 군주와 같은 교장은 여느 때와 달리 부드럽게 말했다. 오늘 밤에는 공부를 하지 말고 쉬어라. 알았지? 건강한 모습으로 슈투트가르트로 가야 하니까. 지금부터 1시간쯤 산책하고 일찍 잠자리에 들거라. 젊은 사람들은 잠을 충분히 자야 한단다. 교장이 엄하게 충고하리라고 짐작하며 겁먹었던 한스는 친절하고 부드러운 격려에 어리둥절했다. 한스는 숨을 크게 쉬며 교문을 나섰다. 커다란 키르히베르크 보리수가 늦은 오후의 따가운 햇볕에 흐릿하게 반짝였다. 시장 광장에는 커다란 분수 2개가
반짝이며 물을 뿜었다. 들쭉날쭉 늘어선 지붕들 위로 검푸른 전나무 숲이 물결을 이루었다. 한스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오랫동안 보지 못한 풍경처럼 느껴졌다. 너무 아름답고 매혹적이었다. 소녀는 머리가 지끈거렸지만 오늘은 더 이상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홀가분했다. 한스는 어슬렁거리며 광장을 가로지르고 오래전에 지어진 시청 건물을 지나갔다. 그리고 시장 골목을 거쳐 대장간을 지나 오래된 다리에 이르렀다. 그는 한동안 그곳을 서성거리다 넓은 난간에 걸터 앉았다. 그는 몇 달 동안이나 매일 4번씩 그곳을 지나가면서도 다리 위쪽에 있는 작은 예배당을 본 적이 없다. 강물도 그리고 방앗간도 눈여겨보지 않았다. 버드나무 늘어진 풀밭과 수영장이 있는 강기슭도 지나쳤다. 호수처럼 깊고 푸른 강물, 그 잔잔한 수면에 닿을 듯 실버들이 활처럼 드리워 있었다. 한스는 여기서 시간을 보내던 때를 떠올려 보았다. 반나절 혹은 온종일 수영이나 잠수를 하고 노를 젓기도 하고 낚시도 했다. 하지만 이제는 낚시하는 법조차 잊어버렸다. 지난해 시험 준비 때문에 낚시가 금지되었을 때 그는 너무 괴로워서 눈물까지 흘렸다. 낚시. 그것은 학창시절의 가장 즐거운 추억이었다. 실버들 그늘 아래 물레방앗간에서 들려오는 물 떨어지는 소리, 길게 늘어뜨려 흔들리는 낚싯대, 물고기가 미끼를 물었을 때 그 짜릿한 손맛, 낚싯줄을 잡아당겨서 차가운 물을 튀기며 꼬리를 파닥거리는 살찐 물고기를 손으로 잡았을 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희열. 이따금 그는 번들거리는 잉어를 낚았다. 은빛 잉어와 긴 수염잉어, 토실토실한 황금빛 잉어, 작지만 빛깔 좋은 연준 모치. 그는 한동안 물 위를 응시했다. 푸른 강물을 바라보며 상념에 빠진 그는 왠지 슬픔이 밀려들었다. 아름답고 자유로운 꾸밈없는 즐거움이 아주 오래전 일이 되어버렸다. 그는 무심코 호주머니에서 빵을 꺼내 작게 뭉쳐서 물속에 던졌다. 고깃대가 빵 조각을 뜯어먹는 광경을 지켜보았다. 처음에는 작은 고기들이 달려들어 작은 덩어리부터 먹어치우고는 큰 덩어리를 주둥이로 쪼아댔다. 그러자 더 큰 은빛 잉어가 조심스럽게 천천히 다가왔다. 넓적하고 거무스레한 등을 겨우 강바닥과 구분할 수 있었다. 은빛 잉어는 조심스럽게 주위를 맴돌다가 주둥이를 둥글게 쩍 벌려서 순식간에 빵 조각을 삼켰다. 흐르는 강물에서 후덥지근한 기운이 피어올랐다. 옅은 구름 조각들이 푸른 물 위에 희미하게 비쳤고 물레방앗간에서는 둥근 톱니바퀴가 신음을 내며 돌아갔다. 강물은 두 개의 둑에서 시원하면서도 나직하게 흘러나와 하나로 합쳐졌다. 소녀는 지난 일요일에 있었던 견진성사를 생각했다. 감동적인 의식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그는 그리스어 동사를 외웠다. 그런 일은 종종 벌어졌다. 머릿속이 뒤엉키는 것이었다. 수업하는 중에 해당 공부 대신 앞에서 했거나 아니면 나중에 할 공부를 생각하곤 했다. 그래, 시험은 잘 치겠지. 한스는 멍하니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때 억센 손이 그의 어깨를 붙잡았다. 한스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이내 친근한 목소리가 들렸다.
잘 있었니? 잠시 같이 산책하지 않겠니? 구두방 플라이크 아저씨였다. 예전에 한스는 저녁 무렵이면 그의 곁에서 시간을 보내곤 했다. 하지만 그것도 한참 전 일이었다. 한스는 함께 걸으면서도 신앙심이 깊은 이 경건주의자의 말을 흘려들었다. 플라이크 씨는 시험 이야기를 하면서 격려해주고 잘 되기를 빈다고 했다. 그러나 정말 하려고 했던 말은 시험이란 형식적인 것일 뿐이고 운이 많이 작용하는 일이라는 것이었다. 그 점을 한스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었다. 따라서 시험에 떨어졌다고 부끄러워할 필요 없고 아무리 뛰어난 학생도 떨어질 수 있다고 했다. 한스가 그렇게 되더라도 그것은 모든 영혼들을 지배하는 신의 특별한 섭리이며 각자에게 정해진 길로 이끌어준다고 했다. 한스는 플라이크 아저씨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었다. 그는 플라이크 씨의 점잖고 엄숙한 성품을 존경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플라이크 씨와 함께 기도를 드리는 신자들에게 농담을 하며 웃음을 터뜨리곤 했다. 한스도 옳지 않은 농담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덩달아 웃었다. 더구나 한스는 자신의 비겁한 행동을 부끄러워하기도 했다. 언제부터인가 아저씨의 날카로운 질문이 두려워 피해 다니다시피 한 것이다. 선생들의 자랑거리가 된 뒤로 한스는 조금 거만하게 굴었다. 플라이크는 종종 우습다는 듯이 그를 보며 교만한 태도를 누그러뜨리려고 애썼다. 그러나 소년의 마음은 좋은 뜻으로 이끌어주려는 사람에게서 자꾸 멀어지기만 했다. 한스는 한창 반항할 나이였기 때문이다. 자의식을 건드리는 모든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며 신경을 곤두세웠던 것이다. 지금도 한스는 함께 걷고 있는 아저씨가 걱정과 호의가 가득한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크로넨 골목길에서 두 사람은 목사와 마주쳤다. 플라이크는 정중하면서도 딱딱하게 인사하고 얼른 자리를 피했다. 왜냐하면 목사는 새로운 풍조를 추종할 뿐만 아니라 예수의 부활도 믿지 않는다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이다. 목사는 소년과 함께 걸으면서 물었다. 좀 어떠니? 곧 시험인데 괜찮니? 네, 좋아요. 그래, 잘 됐구나. 정신 바짝 차려야 해. 모두 너에게 얼마나 큰 기대를 걸고 있는지 알고 있지? 특히 라틴어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올리기 바란다. 그러다 시험에서 떨어지면 한스가 수줍게 말했다. 떨어지다니. 목사는 깜짝 놀라며 걸음을 뚝 멈추고 덧붙였다. 시험에서 떨어진다니 상상도 못할 일이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런 생각은 하지 말거라. 자, 그럼 아버지께 안부 전해주고 힘내라. 한스는 목사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나서 구두방 아저씨가 걸어간 쪽을 돌아보았다. 아저씨는 뭐라고 했지? 라틴어 따위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 올바른 마음과 신에 대한 공경심만 있으면 된다고 했다. 말은 쉽지. 그리고 목사. 시험에 떨어지면 한스는 목사 앞에 나타나지도 못할 것이다. 침울한 기분으로 집에 돌아온 한스는 비탈진 작은 정원에 들어섰다. 거기에는 오래전부터 거의 쓰지 않는 허물어지다시피 한 정자가 하나 있었다. 예전에 한스는 그 안에 판자로 토끼집을 만들어 3년 동안 토끼를 길렀다. 하지만 지난 가을 시험 공부 때문에
토끼를 모두 빼앗겼다. 그 뒤로 한스는 기분 전환을 위해 뭔가를 할 시간이 전혀 없었다. 한스가 정원에 들어온 것도 셜록 오랜만이었다. 텅 빈 토끼집은 곧 쓰러질 것 같았고 벽 모서리 종유석은 이미 무너졌다. 작은 나무 물레바퀴는 뒤틀리고 깨진 채 수도관 옆에 나뒹굴었다. 한스는 즐거웠던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만들고 깎고 손질했다. 그는 작은 물레바퀴를 집어들고 마구 구겨서 완전히 못쓰게 만든 다음 울타리 너머로 던져버렸다. 쓸데없는 물건은 없애버려야 한다. 이미 오래전에 다 끝난 일이었다. 그러다 문득 학교 친구 아우구스트가 불현듯 떠올랐다. 물레바퀴를 만들고 토끼집을 고칠 때 도와주었던 친구였다. 둘은 이곳에서 새총으로 돌멩이를 쏘며 놀기도 하고 고양이를 잡으려고 쫓아다니기도 하고 천막을 치기도 했다. 쉴 때는 홍당무를 씻지도 않고 그냥 먹기도 했다. 그러다 한스는 공부에 전념해야 했고 1년 전에 학교를 그만둔 아우구스트는 기계견습공이 되었다. 그 후로 아우구스트를 2번밖에 보지 못했다. 그도 시간이 없었다. 구름 그림자가 빠르게 골짜기 너머로 사라졌고 해는 이미 산기슭에 닿아 있었다. 소녀는 아무 데나 쓰러져 울고 싶은 충동이 솟구쳤다. 그러나 소녀는 그 대신 헛간에 들어가 손도끼를 가지고 나와 가느다란 팔을 마구 휘두르며 토끼집을 산산이 부숴버렸다. 나무 조각들이 사방에 튀었고 못은 삐걱하며 구부러졌다. 한스는 손도끼를 마구 휘둘러 닥치는 대로 깨부쉈다. 그리고 어린 시절의 추억을 모두 없애버리려는 듯이 아니 얘야, 무슨 짓이야? 아버지가 창가에 서서 소리쳤다. 장작을 패는 거예요. 한스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고 손도끼를 팽개치더니 정원을 가로질러 갔다. 골목길로 나선 그는 강기슭을 따라 올라갔다. 전에는 가끔 뗏목을 타고 강을 떠내려가곤 했다. 햇볕이 내리쬐는 여름날 강물에 철썩거리는 뗏목을 타고 강을 내려가면 마음이 잔뜩 들뜨기도 하고 졸음이 쏟아지기도 했다. 한스는 줄이 풀린 채 강물에 둥실 떠있는 뗏목에 올라탔다. 그리고 버드나무 가지 더미에 드러누워 상상의 나래를 펼쳤다. 뗏목이 떠내려갔다. 빠르게, 때로는 느리게. 뗏목은 초원과 밭, 마을과 시원한 숲을 지나 수문과 다리 밑을 빠져나갔다. 그는 지금 뗏목에 누워 있었다. 마치 모든 것이 예전 그대로인 것 같았다. 카프베르크에서 토끼 먹이를 뜯기도 하고 공장 옆 강변에 걸터 앉아 낚시하던 때 두통도 없고 걱정 근심도 없던 그때 그대로. 한스는 지친 몸과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다. 시험이 코앞이었다. 아버지는 몹시 들떠서 연신 한스에게 물었다. 책은 가방에 넣었느냐? 검정 양복은 준비했느냐? 가면서 어떤 공부를 할 거냐? 한스는 못마땅하다는 듯이 무뚝뚝하게 간단히 대답하고 잠자리에 들겠다고 인사했다. 잘 자거라, 한스. 푹 자거라. 아침 6시에 깨워주마. 그 사전 잊지 않았겠지? 그럼요. 그 사전 챙겼어요. 한스는 한동안 불도 켜지 않은 작은 방에 혼자 앉아 있었다. 이 작은 방은
시험이 그에게 가져다 준 단 하나의 혜택이었다. 이 방에서 한스는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왕이었다. 여기서 그는 피로와 졸음과 수시로 엄습하는 두통과 싸워가며 카이사르, 크세노폰, 문법과 사전, 그리고 수학 문제에 몰두했다. 자부심과 공명심에 불타 끈질기게 매달리면서도 가끔은 좌절에 빠지기도 했다. 그때 그는 학교나 시험, 그 밖의 모든 것을 초월하는 더 높은 곳을 꿈꾸었다. 한스는 지금도 그 작은 방에 자유롭고 상쾌한 공기가 가득한 듯 크게 숨을 들이쉬었다. 이윽고 하얀 눈꺼풀이 내려와 그의 지친 커다란 눈동자를 덮었다. 다시 눈을 뜨고 한번 깜빡하더니 곧 다시 감겼다. 소년의 창백한 얼굴이 여윈 어깨 위로 기울어지고 가느다란 두 팔이 축 늘어졌다. 한스는 옷을 입은 채 잠들었다. 어머니처럼 다정하고 부드러운 졸음의 손길이 불안하게 고동치는 심장을 어루만지고 매끈한 이마에 잔주름을 펴주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없던 일이었다. 이른 새벽 교장이 직접 기차역까지 배웅을 나온 것이다. 검정색 코트를 입은 기벨라트 씨는 기쁨과 자부심으로 잔뜩 흥분해서 가만히 있지 못했다. 그는 애가 타는 듯 교장과 한스 주위를 조급하게 서성거리면서 작고 딱딱한 여행 가방을 양손에 번갈아 옮겨들기도 하고 우산을 팔에 끼웠다 무릎에 끼웠다 하는가 하면 몇 번이나 우산을 떨어뜨리고 줍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그를 보고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이다. 그가 기차를 타고 슈투트가르트를 가는 게 아니라 미국에 가는 것이라고 말이다. 아들은 무척 침착해 보였으나 사실 속으로는 불안감이 목까지 차올랐다. 이윽고 기차가 역으로 들어오자 아버지와 아들이 올라탔다. 교장은 손을 흔들어 인사했다. 아버지는 담뱃불을 붙였다. 마을과 강이 골짜기 아래로 사라졌다. 두 사람에게 기차 여행은 되레 고역이었다. 슈투트가르트에 도착하자마자 아버지는 활력을 되찾았다. 활기차고 상냥하며 사교적인 사람처럼 굴었다. 그러나 한스는 점점 더 말수가 줄어들고 침울했다. 도시를 보니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했다.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길게 뻗은 도로, 마찻길, 거리의 소음에 한스는 겁이 날 뿐이 아니라 괴롭기까지 했다. 그들은 숙모댁에서 묵기로 했다. 낯선 공간, 친절을 베풀려는 숙모의 수다. 그칠 줄 모르는 아버지의 격려의 말들에 소녀는 거의 바닥에 쓰러질 지경이었다. 한스는 당황스러운 기분으로 어색하게 움츠리고 앉아 있었다. 숙모의 도회적인 옷차림, 탁상시계, 벽화, 창 너머 시끌벅적한 거리를 바라보면서 무기력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마치 꽤 오래전에 집을 떠나온 것 같기도 했고 힘들게 배운 지식을 한꺼번에 잊어버린 듯한 기분이 들기도 했다. 오후에 그리스어를 한 번 더 훑어보려고 했는데 숙모가 산책을 나가자고 했다. 그 순간 한스의 마음속에 푸른 초원이 떠오르고 숲속에서 나뭇잎이 바람에 사각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기꺼이 숙모를 따라 나섰다. 그러나 대도시의 산책은 고향 마을 산책과 달랐다. 아버지는 시내에서 할 일이 있었으므로 한스는 숙모와 둘이 나갔다. 그런데 층기에서부터 불행이 시작되었다.
2층에서 거만해 보이는 뚱뚱한 부인과 마주쳤는데 숙모가 무릎을 굽혀 인사하자 그 부인이 청산요수로 짓거리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 자리에선 채 무려 15분이나 이야기가 계속되었다. 한스는 난간에 기대서 있었다. 부인이 데리고 나온 강아지가 한스의 냄새를 맡으며 킁킁거리기도 하고 으르렁거리며 짖기도 했다. 한스는 두 사람이 자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했다. 처음 보는 그 뚱뚱한 부인이 코안경 너머로 몇 번이나 한스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던 것이다. 거리에 나오자마자 숙모는 어느 상점으로 들어가더니 한참이 지나도 나오지 않았다. 한스는 부끄러운 기색으로 길거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를 밀치기도 하고 거리에서 노는 아이들이 그를 보고 놀리기도 했다. 상점에서 나온 숙모는 한스에게 커다란 초콜릿을 하나 주었다. 그는 초콜릿을 좋아하진 않지만 고맙다고 인사하며 정중하게 받았다. 그들은 다음 모퉁이에서 마차를 탔다. 사람들을 가득 태운 마차는 쉴 새 없이 종을 울리며 달려갔다. 마침내 큰 가로수길 옆 공원에 도착했다. 분수에서 물이 솟구치고 울타리를 친 화초밭에 꽃이 만발했다. 작은 인공 연못에는 금붕어가 놀고 있었다.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하는가 하면 원을 그리듯 빙빙 돌기도 했다. 수많은 얼굴, 갖가지 멋진 옷차림, 자전거, 환자들 휠체어와 유모차도 보였다. 사람들의 말소리로 주위가 시끄러웠고 공기는 후덥지근한 데다 먼지투성이었다. 마침내 두 사람도 다른 사람들과 나란히 벤치에 앉았다. 졸고 쉬지 않고 이야기를 하던 숙모는 자리에 앉아 신음을 내뱉듯 크게 숨을 내쉬고 상냥한 눈빛으로 소년을 보았다. 그리고 초콜릿을 먹으라고 권했다. 그러나 한스는 먹고 싶지 않았다. 사양하지 말고 어서 먹으래도. 자, 어서. 한스는 초콜릿을 꺼내 은종이를 만지작거리다 할 수 없이 작게 한 조각 떼어 입에 넣었다. 초콜릿을 별로 안 좋아한다고 숙모에게 말할 수 없었다. 한스가 억지로 초콜릿을 삼키려고 할 때였다. 숙모는 아는 사람을 발견하고는 말했다. 여기에 좀 있거라. 얼른 갔다 올 테니. 그러고는 곧바로 달려갔다. 한스는 안도의 숨을 크게 내쉬고는 들고 있던 초콜릿을 잔디밭에 던져버렸다. 그런 다음 박자를 맞춰 몸을 흔들면서 걸어갔다.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으니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져 기분이 좋지 않았다. 한스는 그리스어를 외워보려고 했으나 경악스럽게도 하나도 기억나지 않았다. 깡그리 잊어버린 것이다. 바로 내일이 시험인데. 조금 뒤 숙모가 돌아왔다. 숙모는 올해 주 시험에 118명이 응시했다고 말했다. 36명을 뽑는데 말이다. 소녀는 완전히 풀이 죽어 집으로 오는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집에 돌아오자 한스는 두통이 왔다. 집에 돌아오자 한스는 두통이 나고 식욕이 떨어져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아버지는 크게 꾸짖었고 숙모도 못마땅해 했다. 한스는 잠을 자기는 했지만 무서운 꿈에 시달렸다. 그는 다른 수험생 117명과 함께 시험장에 앉아 있었다. 시험관은 고향의 목사 같기도 했고 숙모 같기도 했다. 한스의 앞에는 초콜릿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그는 그것을 다 먹어야 했다. 자기 앞에 놓인 초콜릿을 다 먹어치운 아이들은 차례로 일어나는 작은 문을 나아갔다.
하지만 한스 앞에 놓인 초콜릿 더미는 점점 커지기만 했다. 마지막에는 초콜릿이 책상과 의자 위까지 넘쳐 한스는 당장이라도 거기에 깔려 죽을 것 같았다. 다음날 아침 한스는 시험장에 늦지 않게 가려고 커피를 마시면서도 시계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 시각 고향 사람들은 그를 생각하고 있었다. 우선 구두방 플라이크 아저씨는 아침 수프를 들기 전에 기도를 올렸다. 주여, 오늘 시험을 치르는 한스를 보살펴 주시고 그에게 축복을 내려주소서. 그에게 힘을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세상에 알리는 올바르고 굳센 일꾼이 되게 하소서. 목사는 한스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다. 하지만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다. 한스가 시험을 치를 시간이오. 두고 보시오. 그 애는 분명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모두가 그를 주목할 것이오. 그러니 라틴어를 가르친 것이 헛일은 아닌 게지. 선생은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학생들에게 말했다. 한스가 잘 치르기를 빌자. 물론 행운 같은 건 필요도 없겠지만 너희 같은 게으름뱅이 10명을 갖다 대도 모자랄 만큼 똑똑한 녀석이니까. 학생들도 모두 그 자리에 없는 한스를 생각했다. 한스의 합격을 가지고 내기를 건 학생들은 더욱 그랬다. 진정 어린 기원과 관심은 공간을 뛰어넘어 멀리까지 전달되는 법이다. 한스는 고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아버지와 함께 시험장으로 들어갔다. 몹시 두렵고 조심스러웠다. 강당에는 낯빛이 파리한 소년들이 가득 들어차 있었다. 마치 고문실에 갇힌 범죄자 같았다. 교사가 들어와서 정숙하라고 주의를 준 다음 라틴어 문체의 원문을 받아 쓰라고 했다. 그제야 한스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문제가 너무 쉬웠던 것이다. 그는 흥에 겨울 만큼 가벼운 마음으로 얼른 문안을 작성하고 바른 필체로 신중하게 정서해 나갔다. 한스는 수험생들 중 답안지를 가장 먼저 제출했다. 한스는 시험을 치르고 숙모집에 돌아가다가 그만 길을 잃고 말았다. 무더운 도시의 거리를 2시간이나 헤매다가 겨우 방향 감각을 되찾았지만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 오히려 잠시나마 아버지나 숙모와 떨어져 혼자 있어서 좋았다. 낯설고 시끄러운 수도의 거리를 걷고 있으니 마치 두려움을 모르는 모험가가 된 기분이었다. 한스는 시내를 헤매고 다니며 길을 묻고 또 물어본 끝에 겨우 숙모집에 돌아왔다. 집에 도착하자 그에게 쉴 새 없이 질문이 쏟아졌다. 어떻게 됐니? 시험은 잘 봤니? 쉬웠어요. 5학년 때 벌써 해석했던 거였어요. 한스는 의기양양하게 대답했다. 배가 너무 고팠던 그는 다급하게 음식을 먹어치웠다. 오후는 별달리 할 일이 없었다. 그러자 아버지는 친구와 친지를 만나는 자리에 한스를 데리고 나갔다. 그중 어느 집에서 우연히 주시험을 치르려고 괴핑겐에서 온 소년을 만났다. 검정 옷을 입은 소년은 수줍은 듯했다. 한스와 소년은 주위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고 어색해하면서도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서로를 쳐다보았다. 라틴어 문제 어땠어? 쉬웠지? 그렇지? 한스가 물었다. 그래, 굉장히 쉬웠어. 하지만 그래서 문제라는 거야. 쉬운 문제에서 실수하기 더 쉽거든. 주의를 집중하지 않으면 말이야. 그게 바로 함정이야. 틀림없어.
정말이야? 물론이지. 그들이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조금 놀란 한스는 생각에 잠겼다가 머뭇거리며 말했다. 너 시험 문제 가지고 있니? 괴핑긴 소년이 공책을 가져왔다. 두 소년은 단어 하나하나 빠짐없이 차근차근 살피며 문제를 검토했다. 괴핑긴 소년은 라틴어를 잘하는 것 같았다. 소년은 한스가 들어보지 못한 문법 용어를 적어도 2번이나 입에 올렸다. 내일은 무슨 시험이야? 그리스어와 작문. 괴핑긴 소년은 한스의 학교에서는 몇 명이나 왔느냐고 물었다. 나 혼자 왔어. 나뿐이야. 그래? 괴핑겐에서는 12명이나 왔는데 그중 셋은 굉장히 똑똑한 애들이야. 모두 그 셋 중에서 1등이 나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어. 작년에도 괴핑겐에서 수석을 차지했거든. 그런데 너는 시험에서 떨어지면 김나지움에 입학할 거니? 한스는 지금까지 이 문제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글쎄, 모르겠어. 아니야, 가지 않을 거야. 그래? 나는 떨어져도 계속 공부할 거야. 엄마가 올룸에 보내주신댔어. 소년의 말을 듣고 한스는 너무 놀랐다. 천재 3명을 포함해 괴핑겐에서 온 12명의 응시생들이 두려웠다. 한스는 감히 그들 앞에 설 엄두도 나지 않았다. 한스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책상 앞에 앉았다. 그리고는 동사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다. 그는 라틴어 걱정은 전혀 하지 않았다. 심지어 자신 있었다. 하지만 그리스어는 조금 달랐다. 그는 푹 빠질 정도로 그리스어를 좋아했지만 읽는 것에 국한되었다. 특히 크세노폰의 글은 유려하고 감동적이며 깔끔한 문체로 씌어 있었다. 그리고 경쾌하고 사랑스럽고 힘찬 울림과 멋진 자유정신이 흘렀다. 그리스어를 읽고 이해하기는 쉬웠다. 하지만 문법을 익히거나 독일어를 그리스어로 번역할 때 서로 다른 문법과 형식 때문에 헤매는 느낌이 있었다. 그럴 때는 그리스어를 잘 알지 못할 때 그때의 두려움이 다시 솟구치는 것이었다. 다음 날은 예정된 대로 그리스어와 독일어 작문 시험이었다. 작문의 주제는 자칫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수 있을 만큼 까다로웠다. 10시가 되자 시험장은 찌는 듯이 더웠다. 한스는 썩 좋지 않은 펜으로 그리스어 답안지를 써내려갔다. 작문 시간에는 옆에 앉은 학생 때문에 무척 곤혹스러웠다. 그 학생은 뻔뻔스럽게도 답을 가르쳐달라고 한스의 옆구리를 찔렀다. 시험을 치르는 중에 옆에 앉은 수험생과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기면 당장 시험에서 쫓겨나고 만다. 한스는 두려워하면서 종이 쪽지에 그러지 말라고 써서 건네고는 등을 돌려버렸다. 너무 무더운 날씨였다. 쉬지 않고 책상 사이를 왔다 갔다 하던 감독관들도 손수건으로 연신 얼굴에 땀을 닦았다. 견진성사 예복이었던 두꺼운 옷을 입은 한스는 땀이 잔뜩 빼고 머리까지 아팠다. 결국 그는 만족스럽지 않은 답안지를 제출했다. 자기가 적은 답이 모조리 틀리기라도 한 듯 시험을 완전히 망친 듯이. 식사를 하는 동안 한스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죄를 지은 사람의 표정으로 쏟아지는 질문에 그저 어깨만 으쓱할 뿐이었다. 숙모는 그의 기분을 달래주려고 했지만
감정이 격해진 아버지는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식사를 하고 나서 아버지는 한스를 데리고 옆방으로 들어가 다시 한번 캐물었다. 잘 못 봤어요. 한스가 대답했다. 좀 더 신중하게 했어야지. 젠장. 아무 대꾸도 하지 않던 한스는 아버지가 계속 질책하자 얼굴을 붉히고 말했다. 아버지는 그리스어도 모르시면서. 2시에 구술 시험을 치르는데 한스는 가고 싶지 않았다. 왜냐하면 가장 두려운 시험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비참한 기분에 잠겨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는 시내를 걸어갔다. 한스는 불안감과 초조함에 더해 현기증까지 일어 눈조차 제대로 뜰 수 없었다. 커다란 녹색 책상 앞에 시험관 3명이 앉아 있었다. 한스는 그들 앞에 앉아 10분 동안 라틴어 문장 몇 개를 번역한 다음 질문에 대답했다. 그리고 다른 시험관 3명 앞에 앉아 10분 동안 또다시 그리스어 문장을 번역하고 질문에 답했다. 마지막으로 한스는 불규칙 동사의 과거 부정형에 대해 질문을 받았지만 전혀 대답하지 못했다. 이제 나가도 됩니다. 저기 오른쪽 문으로. 걸어 나가던 한스는 문 앞에서 걸음을 뚝 멈췄다. 과거 부정형이 생각난 것이다. 나가세요. 나가라고요. 혹시 어디 불편해요? 시험관이 소리쳤다. 아닙니다. 과거형이 생각났습니다. 한스는 돌아서서 동사의 변화를 큰 소리로 외쳤다. 그는 시험관 한 명이 웃는 걸 보았다. 그리고 타는 듯 뜨거운 머리를 손으로 감싸고 밖으로 나왔다. 시험관들의 질문과 자신의 대답을 떠올려 보려고 했지만 머릿속이 엉망진창이었다. 커다란 녹색 책상과 프로코트 차림으로 엄숙한 표정을 짓고 있는 나이든 시험관 셋. 책상 위에 펼쳐져 있던 책과 그 위에 놓여 있던 자신의 떨리는 손만 어지럽게 떠오를 뿐이었다. 대체 어떤 대답을 했지? 한스는 거리를 걸었다. 마치 이곳에 온 지 몇 주일은 된 것 같았다. 하지만 영원히 여기서 벗어날 수는 없을 것만 같았다. 고향집 정원과 전나무가 우거진 푸른 산, 강가의 낚시터, 그 모든 것이 너무나 아늑하게 느껴졌다. 마치 오래전 한 번 봤을 뿐인 것 같았다. 당장 집에 돌아갈 수 있다면 여기 있을 이유가 전혀 없었다. 어쨌든 시험을 망치지 않았는가. 한스는 우유빵을 하나 사서 들고 오후 내내 거리를 이리저리 돌아다녔다. 아버지에게 변명을 늘어놓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집에 돌아오니 모두 그를 걱정하고 있었다. 지치고 가엾어 보이는 한스의 모습을 보고 달걀 스프를 먹이고 빨리 자라고 했다. 내일 수학과 종교 시험을 치르고 나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다음날 오전 시험은 잘 치렀다. 어제 이미 중요한 과목을 그르쳤는데 오늘은 모든 문제가 술술 풀리다니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었다. 한스는 기분이 씁쓸했다. 하지만 아무래도 좋았다. 이제 이곳을 떠날 수 있다. 시험이 다 끝났어요. 이젠 집으로 돌아가면 돼요. 한스가 숙모에게 말했다. 아버지는 하루 더 있고 싶어 했다. 가족 모두 칸슈타트의 온천공원에 가서 함께 커피를 마시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한스는 혼자라도 오늘 떠나고 싶다고 했다. 아들의 간청에 아버지는 하는 수 없이 허락했다. 가족들이 역까지 나와 한스를 배웅해 주었다.
한스는 기차표를 들고 숙모와 작별 키스를 했다. 숙모가 그에게 먹을거리를 건네주었다. 한스는 피곤한 나머지 기차 안에서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다. 기차는 푸른 구릉지를 달려 고향으로 향했다. 검푸른 전나무 숲이 보이자 비로소 소녀는 구원을 받은 듯 기쁨이 밀려왔다. 늙은 하녀와 자신의 작은 방, 교장과 천장 낮은 정든 교실, 그 모든 것들을 만날 기쁨과 기대에 들떴다. 다행히 기차역에는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반기는 낯익은 얼굴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한스는 작은 가방을 들고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얼른 집으로 돌아갔다. 슈투트가르트에서 즐거웠어요? 늙은 하녀 안나가 물었다. 즐거웠냐고요? 시험이 어떻게 즐거울 수가 있어요? 돌아온 것만으로도 기쁠 뿐이에요. 아버지는 내일 오신대요. 한스는 신선한 우유를 한 잔 들이켜고 창 앞에 걸린 수영복을 집어들고 밖으로 뛰어갔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수영을 즐기는 강가 풀밭으로 가지 않았다. 한스는 시내에서 꽤 먼 바게까지 갔다. 우거진 덤불 사이로 강물이 흐르는데 물살이 세지 않고 수심이 깊었다. 한스는 옷을 벗고 먼저 손발을 물속에 담갔다.